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시기의 군주인 고려의 충선왕과 원나라 무종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주의 경제정책은 목적상의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과 비슷하게 지난 방송에서는 두 군주의 정치적인 유사성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죠. 제가 화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둔 지난 방송도 봐주시게 되면은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번 방송만 별도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년대 초반에 고려와 원나라 두 나라의 군주로 등극한 두 인물이 맞이한 상황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은 모두 재정 적자에 직면하면서 대대적인 긴축 내지는 재정 확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긴 전쟁, 그리고 이어서 일본 원정까지 지원하면서 국토가 황폐화됐고, 원나라는 쿠빌라이 성종대해버린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막대한 물자가 소진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군주는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목적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고려의 재정 확충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왕은 재정 확충을 위해서 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대책을 취하게 됩니다. 보기년인 1308년에 현재 여러 관리들이 각종 국가 중대사에 쓴다는 빌미하에 상인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쓰면서 거짓 증서를 발급해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거나 혹은 증서마저도 쓰지 않고 물건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런 탐관오리를 제어하고자 하는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책으로는 먼저 관리가 사적인 유용을 위해서 거짓으로 발급한 문서들을 다 걷어들이고 상인들이 손해본 금액을 수배로 보상하고, 이후로는 관리들이 상인들로부터 여러 물품들을 제대로 구매하도록 하교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인 대책으로 유관감찰부서인 경시서승의 담당자 수를 늘리고 과거에 문제가 됐던 기관들은 해산해가지고 다른 조직에 병합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관리들이 강탈한 돈을 보상해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졌을 수는 있지만, 정부와 시장 사이의 거래를 정상화하고 감시체계를 통해서 탐관오리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상업 진흥을 위해서 사전에 체질 개선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상거래의 중심 공간이었던 경시를 육성하면서 경시 시가 양방의 장량을 200간 증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공간을 확충하면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국가경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상인들의 상행위를 보장하는 동시에 좀 더 상인계층이 두터워지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의 상업진흥책은 당대의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업진흥의 정도가 가장 활발했던 원나라에서의 오랜 생활이 큰 바탕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의 군주가 상업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군주의 상업진흥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사례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대체로 고대 로마와 같은 서구의 사례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군주에 의해서 포럼이나 시장과 같은 공간이 생성되면서 상업이 국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흥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은 라틴어로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상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 장소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토론을 하던 그런 공간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번화가에서 약속을 잡는 걸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카피톨리노 언덕 근방의 포rum 로마눔으로부터 비교적 오늘날의 쇼핑몰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구축한 시장의 아케이드가 군주의 상업진흥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로마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충선왕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은 대대적인 상업의 정비에 이어서 선대와는 확실히 차별되는 세입 증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건 바로 염전매제, 그러니까 국가가 소금에 대한 상행위를 대대적으로 독점하는 염전매제를 도입한 건데요. 참고로 소금 전매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소금 전매제는 기원전 7세기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번영을 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의 소금 전매제에 대해서는 그 전모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염전매제가 구체적인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흔히 한무제로 알려진 전한의 무제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관료 상홍양이 제시한 제도가 염철주, 그러니까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 철, 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무제식의 염철 전매 정책은 상인 출신의 관료들이 주도하면서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상인의 무서움을 아는 그들이 대상인을 압박 견제하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인의 독점을 견제하면서 대상인에게 독점을 주느니 차라리 국가가 막대한 부의 원천인 소금 거래를 독점하겠다는 얘긴데, 이걸 통해서 오랜 옛날부터 정치 권력은 상인이 거대한 부를 축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경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의 공산당 선언에서 표현된 자본가에 대한 공포와 유사한 형태의 공포가 기원전 혹은 그 이전부터 상존했던 거죠. 과거 국가들은 산업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염전매제로 얻을 수 있는 국가재정의 확충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염전매제로 인한 국가재정 확충 효과가 각 국가의 재정에 몇 퍼센트 정도까지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일부 왕조는 국가재정 수입의 80에서 90%까지가 염전매로 인한 수입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본 자료인데 이게 정량적으로 얼마나 엄밀하게 확인됐는지를 확정하긴 어렵지만, 식화지의 염법조에 국가재정에서 소금의 이익이 가장 크다는 말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재정의 과반수에 준하거나 혹은 이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소금을 통해서 확충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시행한 염전매제는 각염법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에서 이걸 도입하면서 사적으로 소금을 만들어서 거래하던 사람들로부터 소금가마인 염분들을 전부 걷어들이고, 이어서 염전매제를 실시함으로써 소금 거래로 인한 이익을 독점하는 공격적인 증세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염분을 걷어들이면서 염전을 장악하고, 백성들은 국가의 포를 바치면서 이 소금을 사는 식으로 포의 교환 대가로서 소금을 받는 일종의 배급 방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이 실시한 각염법을 통해서 고려는 일정 부분 재정을 확충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통제로 인해서 기존에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조절되고 물자가 유통되는 시장 전반이 왜곡될 수 있고요. 또 국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수요에 민감한 민간에서 소금을 파는 것보다 산출량도 줄어들게 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소금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충선왕의 염전매제는 이후에 새로운 신분을 출현시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염간이라는 신분입니다. 염간은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바닷물을 졸여가지고 소금을 생산하던 계층인데요. 충선왕 시절에 염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군현에서 백성들을 징발해서 소금을 만들게 하면서 성립된 그런 계급입니다. 하지만 소금 전매에 대한 조선 정기의 입장은 소금의 모든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엄격한 의미의 전매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선왕의 각염제로 인해서 시장의 왜곡과 소금 생산 감소에 따른 소금값의 상승이라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발생한 것을 의식한 겁니다.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그리고 세종과 세조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소금 전매에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선왕의 경제정책은 상업진흥책과 염전매제로 대표할 수가 있는데요. 여담으로 중국은 얼마 전에 염전매제를 폐지했죠. 중국 정부는 2014년에 소금 전매제 폐지를 공언하고 2016년부터 소금의 가격을 자유화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양조는 꾸준히 염전매제를 실시해왔는데요. 중국의 공산당 역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역의 소금 생산업자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20세기 전반 이래로 국민당의 큰 소득원이었던 식용 소금 사업을 잠식하고 1949년에 중국 본토의 권력을 완전히 쥔 이후에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성장과 경제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맞으면서 소금 전매가 더 이상 국가재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염전매제를 관장했던 조직은 전국염업총공사라는 기관인데요. 1950년에 설립된 다음에 수십 개의 자회사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로 연 1000억이 넘는 적자를 내게 되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중국의 소금 전매제 폐지는 무늬만 폐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전국염업총공사가 여전히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100개 가까운 소금 생산업체 대다수가 여전히 국유기업이고, 남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일부 민영기업도 프리미엄 소금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존의 자본가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소금에 대한 얘기와 충선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원무종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무종은 충선왕과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재정 확충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전 때의 황제들이 수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부채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정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가 등용했던 오르토 관료가 이 정복 사업의 비용으로서 과도한 증세를 일삼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익 추구를 위한 부정부패까지 일삼으면서 국가재정이 크게 악화되게 됩니다. 이어진 성종대에는 막북지방, 그러니까 고비 사막 이북의 카이도 동맹 세력들을 원나라로 회유시키면서 제국의 통치 영역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서 군비나 투항한 제후왕들을 위한 사례금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무종은 이전의 군주들이 쌓은 부채, 그리고 제국의 규모 확대로 인해서 마치 체중이 불어난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확 증가하듯 재원을 크게 확충해서 이 늘어난 제국의 기초대사량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원무종대의 중서성은 그들의 경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전성과 전국의 법이 모두 무너졌고, 관하에서 돈이나 곡식을 출납하거나 보관하는 창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참고로 쿠빌라이 시절의 오르톡 관료였던 상가가 집권한 1289년에 원나라 정보의 상세 수입은 복리 지역이 20만 정, 그리고 강남 지역이 25만 정 정도 됐는데요. 이후 40년 후인 1330년대에는 상세 수입이 이에 100배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식화지의 기록을 따르고 세수가 매년마다 일정한 크기만큼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무종대의 상세 수입은 대략 300만 정 정도 됐을 것으로 봅니다. 무종의 대인 1308년과 1330년에 영토 측면에서 바라본 원나라 전체의 규모는 그다지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450만 정 정도 되는 그런 세수가 필요했음에도 그 절반밖에 걷어들이질 못했고, 무종대에 이렇게 세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전산을 통해서 풍성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지속적인 직접 조사를 통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됐기 때문에 대략 20년 되는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제국 전체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수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무종의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종은 먼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상세에서 파생된 세금인 개본전을 인상하게 됩니다. 이 개본전이라는 것은 개본 발행의 수수료인데요. 그렇다면 개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인들이 관청에 상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호부에서 그들이 상세를 납부했음을 인증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세를 납부했다는 납부 인증서가 개본이었고, 그 개본에 대한 수수료가 개본전이었던 거죠. 이 개본의 목적 자체는 인증서를 공식화해가지고 고려에서처럼 거짓 증서를 통해서 상인들에게 물품을 걷어들이는 탐관오리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원나라 내에 경기 호황으로 인해서 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상인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늘려서 정부의 수입을 증기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던 겁니다. 이 인증료는 세조 쿠빌라이대에 설정된 이래로 무종대까지 인상된 적이 없었으니까 무종의 고유한 세입 증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대 세입의 증대가 상당히 필요했음에도 상세 자체를 늘리는 것에 대한 상인들의 반발이 두려웠고, 그래서 개본전의 인상 정도로 타협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무종의 또 다른 대표 경제정책으로 들 수 있는 게 당대의 연호였던 지대라는 이름을 딴 지대은초라는 화폐를 발행한 거였습니다. 원나라가 개국된 이래로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빌라이대에 발급된 기존의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종은 즉위한 이후에 쿠빌라이 시절에 발행된 통화인 중통초와 지원초의 가치를 판정하게 한 다음에 중통초의 가치를 최초 가치의 25분의 1로 설정하고 중통초의 최초 가치에 가까운 새로운 통화인 지대은초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시절에 발급된 또 다른 통화인 지원초는 지대은초의 5분의 1의 가치를 가진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에 5만원권 통화가 새로 발행된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무종의 경제정책은 상세 관련 수수료인 개본전을 인상한 것과 새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종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대책들은 공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새화폐를 발행한 거는 화폐 가치에 비해서 증대하는 물가, 성장하는 시장에 발맞춰가지고 고액권의 지폐를 발행한 거죠. 당대 시장에서 기축통화였던 지원초의 가치절하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화폐 가치절하가 일어나게 된 거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물가의 상승도 있었지만 기존 통화에 대한 위조가 성행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위조 방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화폐 위조가 계속해서 성행하는 걸 보면은 이 당시로서는 화폐 위조를 막을 유의미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그 대책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본전을 인상한 거는
상세 자체의 인상은 어렵고 세수는 증대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포인트가 왜 재정 확충을 하면서 직접적인 세수 확충책인 상세 인상은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세수 확충이 필요했음에도 세로납의 발행과 함께 상세까지 인상하게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거래 수수료인 개본전만을 인상시킴으로써 세금 증가로 인한 상인들의 반발, 그리고 상거래 위축과 같은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입을 증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군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봤는데요.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재정 확충이 필요했음에도 그 대책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공공과 상인 사이의 상거래에서 불공정이 존재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고려에서는 관리가 물건을 구매하고 가짜 증서로 눈속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비리 척결을 위한 노력을 했고, 원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관에 의해서 상인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거래 증서인 개본전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증대함으로써 세수를 확충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충선왕의 정책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한 원무종 시대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담으로 원무종 시대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다가 그 불꽃이 꺼진 다음에 사라진 오고타 일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도가 사망하고 나서 오고타 일족은 차가타이 칸국의 두화 아래에서 숨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1307년에 그 오고타에게 일족의 불씨가 잠시 살아납니다. 그거는 차가타이 칸국의 두화가 1307년에 죽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차가타이 칸국은 카뉘를 둘러싼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카이도의 네 아들이었던 차파르, 오르스, 양기차르, 투구메, 이 네 인물이 힘을 모아가지고 1310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이끄는 오고타의 독립군은 결국에 계승 분쟁에서 승리한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인 콘체칸의 군대와 알말릭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배 이후에 차파르는 원나라 무종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고타이의 수장인 차파르가 원나라로 망명하면서 오고타에게 일족은 거의 완전히 역사에서 몰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 무종의 치세는 채 4년이 안 되는 짧은 치세였는데요. 카이샨의 뒤를 이었던 거는 과거에 카이샨과 아유바르하다 형제의 분쟁 시에 약속했던 대로 교대 승계의 서약이 지켜지면서 카이샨의 동생인 아유바르하다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얀투칸인 원 인종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조금 무대를 바꿔서 몽골 제국의 극서지방에 있었던 킵차크 칸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